발포.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명령과 함께 북한 추격선의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쾅! 거대한 물기둥이 우리 배 10m 앞에서 솟구쳤습니다. 바닷물이 갑판을 때리고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함장님, 다음은 우리를 맞춥니다. 부함장 김영철의 비명 같은 외침. 하지만 제가 더 두려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선실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엄마, 무서워요.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제 아내 순이가 5살 아들을 꼭 껴안으며 떨고 있는 목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1997년 7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그날 대한민국 해군 소자 리철수라는 이름 대신 북한 인민군 해군 함장 리철수로서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총 19명, 승조원 7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 12명, 5살부터 55살까지. 그중 절반은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 해군 경비정 청년호를 몰고 남쪽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쾅! 두 번째 포탄이 우리 배 뒤 30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엔진이 과부하입니다. 이대로는. 기관장 박성호의 다급한 목소리. 배가 너무 무겁습니다. 19명이라는 무게가 우리 배의 속도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최대 속력 유지. 멈추면 우리 모두 죽는다. 제가 외쳤지만 사실 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조타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북한 추격선.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한 포는 계속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건가? 제 손에 쥐어진 낡은 나침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그 나침반의 바늘은 여전히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이름은 리철수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26년 전 저는 북한 해군 함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한 명의 함장이 7명의 부하와 그 가족들, 총 19명의 목숨을 짊어지고 죽음의 바다로 나섰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를. 북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달 전 1997년 4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함장 동무, 오늘도 배급이 없습니다. 부함장 김영철이 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아침 6시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65명이어야 할 우리 배의 승조원. 하지만 그날은 61명뿐이었습니다. 어제 통신병 김철호 동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렸던 겁니다. 매주 1~2명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각자 위치로 돌아갈 때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앙상하게 남은 몸, 너덜거리는 군복, 구멍난 군화. 이게 인민의 군대란 말인가. 함장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 개인 배급살 한 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치였습니다. 저는 그 쌀을 작은 천주머니에 나눠 담았습니다. 5개. 그리고 몰래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성호,
기관장 박성호가 엔진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였지만 머리카락엔 벌써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함장동무, 이거 조용히 나눠줘. 제일 약한 애들한테. 박성호가 쌀 주머니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쌀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다는 걸. 그날 오후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 순이가 마당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풀뿌리로 죽이라도 끓여야죠. 아이들이.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8살 딸 은별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뼈만 앙상했습니다. 은별아. 아빠. 딸이 가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배고파요. 아빠 밥 주세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아빠가 곧 구해올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구해올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5살 아들 철민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깨워. 누나랑 놀고 싶어. 은별이는 너무 약해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옆에 누워 조용히 울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대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관실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관장 박성호가 쥐를 잡아 몰래 구워 먹다가 보위부원 한명수에게 들킨 겁니다. 동무, 지금 뭐 하는 건가? 보위부원 한명수는 30대 중반의 냉혹한 남자였습니다. 당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이건 박성호가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쥐를 잡아먹다니. 동무, 이건 개인주의 사상 아닌가. 집단보다 자기 배를 먼저 채우다니. 그날 저녁 긴급 비판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승조원이 모인 자리에서 박성호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동무들 앞에서 자아 비판하시오. 한명수가 소리쳤습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쥐를. 그게 아니지. 동무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보위부 동무, 함장 동무. 박성호 동무는 어제 밤새 기관실에서 엔진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배가 고파서. 실수한 겁니다. 제 책임입니다. 한명수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함장 동무, 부하의 사상 교육은 지휘관의 책임이요. 조심하시오.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조심해라는. 회의가 끝나고 박성호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함장 동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박성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장 동무, 저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성호,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굶어 죽었습니다. 형도 지난달에. 이제 남은 건 형수와 조카뿐인데 형수는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7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박성호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카한테 먹일 게 없습니다. 조카가 매일 저한테 물어요. 삼촌, 엄마는 언제 와? 라고. 저는 박성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호,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네. 박성호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함장 동무,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날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위험하고 미친 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방법. 탈출. 남쪽으로. 다음날 새벽 저는 부함장 김영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철, 자네 가족은 어떤가? 김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거동도 못하십니다. 여동생은 공장에 나가지만 배급이 없으니. 그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동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뭘? 남쪽. 그 한 단어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철, 그건 위험한 말이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함장동무,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월로 접어들면서 딸 은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은별이를 깨우려 했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눈을 떠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은별아, 일어나야지. 엄마, 힘들어. 8살 아이의 팔뚝은 제 엄지손가락보다 가늘었습니다. 5월 10일 저는 딸을 업고 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종이 인형을 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동무, 제 딸을 봐주십시오. 하지만 병원에는 의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한 명의 늙은 군의관이 은별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장동무, 이미 늦었습니다. 중증 영양실조입니다. 약이 있어야 하는데. 약이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장마당에 가면 중국산 약이 있긴 합니다만 가격이. 군의관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 장마당에 가서 약을 구해와야 하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돈이 어디 있어요? 뭐라도 팔아야 하오. 내 군복이라도 신발이라도. 아내가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빼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볼게요. 그날 오후 아내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은별이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곧 약 사올 거야. 조금만 참아. 아빠. 은별이가 가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저 꿈 꿨어요. 무슨 꿈? 하얀 밥이 많이 있었어요. 고기도 있고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다 같이 먹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여보.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반지를 팔았어요. 하지만 약값의 절반도 안 돼요. 집에 있는 걸 다 팔아도 부족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군복, 구두, 시계, 심지어 아버지께 물려받은 나침반까지 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합쳐도 약값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5월 20일 새벽 2시, 은별이가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은별아. 아내와 제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은별아, 정신 차려. 하지만 은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 15분, 제 팔에 안긴 채로 은별이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배고파요. 은별아, 은별아. 저는 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딸의 몸을 빼앗아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은별아, 엄마야, 일어나, 제발. 하지만 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5살 철민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나 왜 그래? 철민아, 누나 자는 거야? 언제 일어나? 저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의 몸도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아이도 곧 은별이처럼 그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별이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관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작은 몸을 싸서 공동묘지 한쪽에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아내가 흙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은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아내가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함장이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왜 우리 딸 하나 살리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 하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작은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인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 1000조각으로 만들어준 작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제일 아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 다음 날 저녁, 부함장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꼭 닫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함장동무 영철, 조의를 표합니다. 은별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철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함장동무, 우리 가족들 이렇게 다 죽일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김영철을 바라봤습니다. 영철, 그건 위험한 말이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함장동무, 여기 남아도 죽고 가다 죽어도 죽는 겁니다. 차라리 한번 해보는 게 가다니. 어디를? 함장동무도 아시잖습니까? 김영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쪽. 그 단어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봤네. 김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영철, 우리만으로는 안 되네. 배를 움직이려면 최소 5명은 있어야 하네. 기관장, 조타수, 통신병. 그럼 김영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함장동무, 우리 사람을 모읍시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 한 명이라도 보위부에 밀고 하면 조심히 하면 됩니다. 한 명씩 천천히.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네. 실패하면 우리뿐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함장동무,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별이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딸의 토끼 인형을 꺼냈습니다. 영철,
나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가기로. 다음 날부터 우리는 극비리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입을 절대 열지 않을 사람. 시간은 흘렀습니다. 6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6월 초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 부함장 김영철과 저는 함장실에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기관장 박성호는 어떻습니까?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성우라면 믿을 수 있네. 조카 때문에라도 갈 거야. 통신병 최철민은요? 최철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5살의 젊은 병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세. 우리는 일주일에 걸쳐 한 명씩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절대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모두 끝이었습니다. 6월 5일 저는 기관장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 자네 조카는 어떤가? 힘듭니다. 함장 동무. 매일 밥 달라고 우는데.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호, 혹시 생각해 본 적 없나? 조카를 살릴 방법을. 방법이요? 무슨, 만약 말이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면? 박성호가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5초, 10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성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장 동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동료를 얻었습니다. 6월 10일 조타수 리명철. 명철, 자네 딸들은 건강한가? 아닙니다. 함장 동무. 큰애가 자꾸 쓰러집니다. 둘째는 아직 젖먹이인데. 그런가? 저는 리명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철, 자네. 딸들을 살리고 싶은가? 리명철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나를 믿어보게. 리명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함장님, 저 뭐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료. 6월 15일 포수 강일성. 26살의 젊은 병사였습니다.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일성, 자네 결혼은 언제 하나? 함장 동무, 결혼은커녕 약혼녀 먹일 것도 없습니다. 그런가? 강일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함장 동무, 이 나라에선 미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성, 자네, 용기가 있나? 무슨 용기 말입니까?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 강일성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함장님, 저 데려가 주십시오. 세 번째 동료. 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신병 최철민. 25살, 결혼한 지 1년. 그런데 아내가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탈북한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통신병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교신을 차단하고 추적을 피하려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6월 18일 밤 저는 최철민을 불렀습니다. 철민, 남께. 예, 함장 동무. 자네 아내가 임신했다고 들었네. 예, 5달 됐습니다. 최철민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약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아기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철민, 내 아기를 살리고 싶은가? 최철민이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있네. 예. 저는 최철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네. 자네 아내와 뱃속의 아기 모두. 최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번째 동료. 마지막으로 막내 수병 정우혁. 23세 어린 병사. 독신이었습니다. 우혁, 자네는 고향이 어딘가?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함장 동무. 가족은?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작년에 정우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잃을 게 없겠군. 예. 우혁, 나를 따를 수 있겠나? 어디든. 정우혁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함장님, 남쪽으로 가십니까?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눈치챘습니다. 함장님과 부함장님이 몇 주째 뭔가 준비하시는 걸. 우혁, 걱정 마십시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우혁이 무릎 꿇었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여기 남아봤자 저도 곧 죽습니다. 5번째 동료.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모였습니다. 리철수 함장 저, 김영철 부함장, 박성호 기관장, 최철민 통신병, 리명철 조타수, 강일성 포수, 정우혁 수병.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6월 20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함장실에 7명이 모였습니다. 동무들 잘 왔네. 저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되네. 알겠나?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데리고 간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을요? 조타수 리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네. 우리만 가면 뭐하나. 가족들은 여기서 죽는데. 하지만 함장님, 포수 강일성이 소리쳤습니다. 가족까지 데리고 가면 배가 너무 무겁습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저는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자네들 가족 없이 혼자 갈 수 있겠나? 뒤에 가족을 두고. 모두 침묵했습니다. 기관장 박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함장 동무, 저는 조카를 데려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저도 아내와 딸들을. 조타수 리명철도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간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무들, 가족들에게 언제 말할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통신병 최철민이 말했습니다. 미리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도 해야 하고. 안 되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말하면 아이들이 실수로 떠들 수 있네. 아내들이 친정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려다 들킬 수 있네. 그럼 가족들에겐 출발 당일까지 비밀이네. 그날 아침에 데리고 온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함장 동무, 그건 너무합니다. 아내들 동의도 없이. 기관장 박성호가 항의했습니다. 성우, 들어보게. 동의 받을 시간이 없네. 잘못되면 우리 모두 죽네. 가족들도. 하지만 이건 명령이네. 절대 미리 말하지 마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6월 25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통신병 최철민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부함장 김영철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어젯밤 새벽 2시에 최철민이 통신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뭔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태운다고? 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려 하니까 깜짝 놀라서 쟤를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혹시 보이부의 보고서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철민을 당장 빼야 하나? 하지만 통신병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철민을 불렀습니다. 철민 함께. 예, 함장 동무. 최철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네, 어젯밤에 뭘 태웠나? 최철민이 움찔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하게, 자네가 보이부의 보고서를 작성한 건가? 아닙니다. 최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장님, 저는 형의 편지를 태웠습니다. 형의 편지? 예. 형이 죽기 전에 제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동생아, 넌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발견할까봐 그래서 태웠습니다. 탈북 준비하는 걸 들킬까봐. 저는 한참을 최철민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실인가 거짓인가. 결국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알겠네. 가게. 감사합니다, 함장님. 최철민이 나간 후 부함장이 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지. 다른 선택이 없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포수 강일성의 약혼녀가 갑자기 함장실로 찾아온 겁니다. 함장님, 24살의 젊은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일성이가 요즘 이상해요. 말도 잘 안 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무슨 일 있나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네.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 정말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약혼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렇네. 걱정 말게. 약혼녀가 돌아간 후 저는 강일성을 불렀습니다. 일성, 자네 약혼녀가 눈치챘네. 죄송합니다, 함장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될 일인가? 자네 약혼녀가 누구한테 말하면 어쩌려고. 함장님, 하지만 약혼녀를 데리고 가면 안 되네. 약혼녀까지 데리고 가면 배가 너무 무거워. 하지만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약혼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왜냐하면 강일성이 울먹이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함장님, 약혼녀 없이는 못 갑니다. 저는 약혼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승조원 7명, 가족 12명, 총 19명, 그리고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조금씩 연료를 비축했습니다. 정비 명목으로 여분의 기름을 숨겼습니다. 통조림, 비스킷, 물 조금씩 모았습니다. 아이들 옷까지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D-데이를 정했습니다. 7월 15일,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4일 밤 10시, 함장실에 7명이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살거나 죽거나. 동무들 잘 들으시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출항한다. 각자 가족들을 새벽 2시 반까지 배에 데려온다.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타수 리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게. 긴급 출동이라고, 가족 행사라고, 기지 견학이라고, 뭐든.
하지만 한밤중에 깨워서 데려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잘해야지. 저는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명심하시오.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마시오.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면 끝이네. 여자들이 거부하면 끝이네. 통신병 최철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함장님, 제 아내는 임신 5개월입니다. 만약 배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자네가 더 잘 챙겨야지. 기관장 박성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장 동무, 저는 조카를 데려와야 합니다. 7살짜리인데 밤에 깨우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재우게 약이라도 먹여서. 약은 어디서? 알아서 하게. 우리 모두 각자 방법을 찾아야 하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함장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함장님, 만약 누군가 가족을 못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네. 정각 3시 30분에 출발한다. 하지만 영철 한 사람 때문에 19명이 다 죽을 순 없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 배신하면 저는 허리춤에 권총을 만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끝이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순이와 아들 철민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순이야, 일어나게.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눈을 비볐습니다. 긴급 출동이요. 배에서 하루 묵어야 하네. 네, 지금? 그래. 상부 명령이야. 가족들도 기지에서 대기하라고 했어. 이 밤중에요? 아내가 의아해했습니다. 미안하오. 명령이라 어쩔 수 없네. 철민이 데리고 나와야 하오. 하지만 빨리 하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요. 아내가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자는 철민이를 업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 부두로 향했습니다. 여보, 다른 가족들도 오나요? 응, 다들 온다고 했어. 이상하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내의 의심스러운 목소리.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2시, 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부함장 김영철의 어머니와 여동생. 함장님, 김영철의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라. 조타수 리명철도 아내와 2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4살, 2살짜리 딸들이 엄마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쉿, 조용히 해야지. 포수 강일성과 약혼녀도 왔습니다. 약혼녀가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성아, 대체 무슨 일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새벽 2시 20분, 통신병 최철민이 임신한 아내를 부축하며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철민아,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나 배가 아픈데.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새벽 2시 30분, 기관장 박성호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발까지 1시간. 성호가 왜 안 오는 거야? 부함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 기관장 박성호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데리고 왔는데 조카가 없었습니다. 함장님, 박성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조카가 없습니다. 뭐라고? 집에서 깨웠는데 조카가 갑자기 도망쳤습니다. 무서워. 안 갈 거야. 하면서
박성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장님,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가면 보위부에 걸린다. 새벽에 돌아다니면. 하지만 조카를 버릴 순 없습니다. 박성우가 울부짖었습니다. 함장님, 제 조카입니다. 형이 죽으면서 저한테 맡긴 아이입니다. 저는 박성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우,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안 됩니다. 저 혼자라도 다녀오겠습니다. 박성우가 배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부함장이 박성우를 붙잡았습니다. 성우, 정신 차려. 지금 나가면 우리 모두 죽어. 나 달라고. 박성우가 몸부림쳤습니다. 제 조카를 버리라는 겁니까? 7살짜리를. 그때였습니다. 부두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삼촌, 7살 조카 명철이가 울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명철이. 박성우가 뛰어내려 조카를 안아 올렸습니다. 삼촌, 미안해. 무서웠어. 근데 삼촌 없으면 안 돼. 조카가 삼촌 목을 껴안았습니다. 박성우가 조카를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명철아. 새벽 3시 모든 인원 탑승 완료. 19명. 배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좁은 선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제 아내 순이가 저를 당겼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다른 가족들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남쪽으로 갑니다. 순간 배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남쪽? 남조선을? 여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요. 통신병 최철민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돌아가요. 당장 돌아가요. 저도 싫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두고 간 사람들은요? 조타수 리명철의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포수 강일성의 약혼녀가 강일성을 때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나는 동의 안 했어요. 내려주세요.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들의 울음에 놀라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제 오빠는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미안하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죽소. 철민이도. 하지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함장 김영철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장 박성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우리를 죽이려고. 조타수 리명철의 4살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집에 가자. 그때 제가 권총을 꺼내 하늘에 쏘았습니다. 탕!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우리 모두 공개 처형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여자들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번 살아볼 것인가. 저는 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 나는 은별이를 잃었소. 철민이까지 잃고 싶지 않소.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여보,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모든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19명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함장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탄 배인가 보구나. 새벽 3시 30분, 저는 조타실로 올라갔습니다. 출항 준비. 예.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두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죽음의 바다로, 그리고 희망을 향해. 새벽 3시 35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을. 선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여자들의 흐느낌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새벽 4시, 출항 30분 후, 배는 최대 속력으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타실에는 저와 부함장, 조타수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래 선실에서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현재 속력 18노트입니다. 조타수 리명철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계속 유지하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기지에서 발각되려면 최소한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거리를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새벽 4시 50분,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년호, 청년호, 즉시 응답하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상보다 20분이나 빨랐습니다. 청년호, 왜 응답이 없는가? 즉시 귀환하라. 부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함장님, 어떻게 발각된 겁니까? 모르겠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군가 보이부에 신고했을 수도. 그때 통신병 최철민이 조타실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함장님, 제 아내가 배를 너무 아파합니다.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선실에는 최철민의 아내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하복부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아기가. 철민, 아내가 무슨 약이라도 먹었나? 아닙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철민의 아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함장님, 제발 돌아가요. 제 아기가 죽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소. 새벽 5시, 무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청년호, 마지막 경고다. 즉시 귀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로 간주한다. 선실의 여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들었어요? 반역자래요. 우리 다 죽어요. 제발 돌아가요. 조타수 리명철의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에요. 우리 딸들 생각 안 해요. 4살, 2살 딸들이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기관장 박성호의 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성호야, 내가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그때였습니다. 통신병 최철민이 갑자기 통신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철민, 뭐 하는 거야? 부함장이 소리쳤지만 최철민은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기는 청년호, 여기는 청년호. 철민,
저는 급히 통신실로 달려갔습니다. 최철민이 무전기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저는 통신병 최철민입니다. 저는 납치당했습니다. 함장이 우리를. 제가 최철민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부함장이 달려와 최철민을 제압했습니다. 나 달라고. 제 아내가 죽습니다. 아기가 죽는다고요. 최철민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최철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철민, 정신 차려. 지금 돌아가면 우리 모두 죽어. 하지만 아내가.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갈 수밖에 없어. 최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함장님, 보이부가 제 장인어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장인어른이 죽습니다. 저는 최철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철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네. 최철민을 선실에 가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오전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부함장이 망원경으로 뒤를 살피다가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저기. 저는 망원경을 받아 뒤를 봤습니다. 수평선 끝에 2개의 점이 보였습니다. 추격선이었습니다. 거리는 약 15km입니다. 속력 최대로 올려 기관실로 연결된 통신기를 잡았습니다. 성호, 엔진 최대 출력. 기관장 박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장님, 지금도 과부하입니다. 더 올리면 엔진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따라잡히면 우리 모두 죽어. 엔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선실 아래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제 아내 순이가 아들 철민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멀미로 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토 나와. 괜찮아, 괜찮아. 포수 강일성의 약혼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돌아가요.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추격선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5km, 13km, 10km. 함장님, 배가 너무 무겁습니다. 조타수가 외쳤습니다. 19명이 탄 배가 어떻게 빈 추격선을 따돌립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기관장이 조타실로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큰일입니다. 뭔가 연료가 예상보다 빨리 소모되고 있습니다. 최대 속력으로 가면 2시간 반밖에 못 갑니다. 뭐라고? 배가 무거워서 연료 소모가 NLL까지는 3시간 걸리는데.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오전 7시 30분. 추격선과의 거리가 7km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추격선의 한 포가 움직이는 것을. 함장님, 저들이 한 포를. 부함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제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우리 배 뒤 50m 지점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선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엄마!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들을 더 꼭 껴안았습니다. 철민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쾅! 두 번째 포탄. 30m. 쾅! 세 번째 포탄. 10m. 물이 갑판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조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함장님, 다음은 우리를 맞춥니다. 저는 조타실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추격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포가 다시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조타수 리명철의 아내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들이 죽어요. 여보, 나도. 당신이 이 배를 멈추세요. 당신이 조타수잖아요. 당장 멈추라고요. 4살, 2살 딸들이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무서워. 기관장 박성호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성호야, 내가 엔진을 끄면 배가 멈추잖아. 당장 꺼. 어머니, 안 됩니다. 이 나쁜 놈아, 내 어미가 죽어도 좋단 말이냐. 포수 강일성의 약혼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의 안 했어. 왜 나를 데려온 거야? 통신병 최철민의 아내는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누가 좀 도와줘요.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여자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좀 진정하세요. 우리 남편들도 힘듭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를 살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조타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미 탄 배예요. 지금 돌아가면 우리 다 죽어요. 아이들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두고 왔어요. 오빠도 두고 왔어요. 하지만 순이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제 아들만큼은 굶어 죽게 할 수 없어요. 제 딸은 이미 굶어 죽었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함장 김영철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미 탄 배지. 어쩔 수 없구나. 쾅! 4번째 포탄이 배 옆 5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자들의 비명, 남자들의 외침, 모두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조타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으로 추격선을 봤습니다. 거리 5km, 그들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나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철호, 인가? 그래, 강철호다. 해군 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같이 훈련받고 같이 술 마시던 친구였습니다. 철수야,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변호해 줄게. 내가 협박당했다고. 철호, 철수야, 내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이미 보위부에 잡혀갔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제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강철호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철수야,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라도 살릴 수 있어. 계속 가면 내 처가 식구들 모두 죽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장인어른, 장모님. 하지만 저는 무전기에 대답했습니다. 철호, 미안하네. 하지만 나는 갈 수밖에 없네. 철수야,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네. 여기 남아도 굶어 죽을 목숨이었어. 하지만 철호, 자네도 알잖나.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걸.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철호가 말했습니다. 알겠네. 철수야, 잘 가게. 무전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우리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의 경주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추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추격선과의 거리는 이제 5km. 함포 사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쾅, 쾅. 물기둥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함장님, 연료가 30% 남았습니다. 기관장 박성호가 보고했습니다. NLL까지는 지금 속도로는 1시간 반 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연료는 1시간이면 바닥납니다.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부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함장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면 따라잡혀도 NLL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속도를 15노트로 줄여. 배의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추격선과의 거리가 다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5km, 4km, 3km. 오전 9시 함포 사격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쾅! 포탄이 배 옆 3m에 떨어졌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며 기울었습니다. 선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조타수 리명철의 2살 딸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아가야. 아내가 달려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통신병 최철민의 아내는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때 막내 수병 정우혁이 조타실로 올라왔습니다. 23세 어린 병사. 함장님, 우혁 무슨 일인가? 정우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함장님, 저를 내려주십시오. 뭐라고? 배가 너무 무겁습니다. 추격선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정우혁이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저는 정우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간다. 함장님, 정우혁이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다 죽었습니다. 저 하나 없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혁. 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살아야 합니다. 부함장이 달려와 정우혁을 붙잡았습니다. 우혁아, 안 돼. 우리 방법을 찾을 거야. 형님. 정우혁이 웃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배는 너무 무겁고 연료는 부족하고 추격선은 따라잡고 있습니다. 정우혁이 구명조끼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우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혁, 무슨 소리야? 제 여자친구가 평양에 있습니다. 정우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함장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혁,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위험했습니다. 정우혁이 갑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정우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우혁아, 안 돼. 함장님, 정우혁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하겠습니다. 함장들에게 납치당했다가 탈출했다고. 그러면 넌 죽어. 아닙니다. 정우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조금은 살 수 있습니다. 정우혁이 배낭간에 올라섰습니다. 형님들, 아이들, 꼭 살아주세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우혁? 우리 모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추격선들이 물에 빠진 정우혁을 발견했습니다.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추격선 한 척이 정우혁을 건져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우혁이 추격선 갑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지 쪽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 연기하고 있는 거야. 추격선 두 척 중 한 척이 정우혁을 싣고 북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척은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전속력? 저는 외쳤습니다. 배가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선실 아래에서 기관장 박성호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혁이, 그 착한 아이가, 제 아내 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때문에 그 어린 친구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혁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추격선과의 거리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10km, 12km, 여러 킬로미터. 함장님, NLL까지 여러 헬이 남았습니다. 조타수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제 조금만 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부함장도 웃었습니다. 함장님, 우리 해냈습니다. 기관장이 조타실로 올라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연료 20% 남았습니다. NLL까지는 충분합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선실 아래의 가족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살았어요? 엄마, 이제 안 무섭지?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저게 뭐지? 부함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구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저기 조타수가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먹구름이 바다를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풍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름 태풍의 가장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m, 2m, 3m.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두 잡아. 제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m 높이의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으악! 선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타수 리명철의 2살 딸이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어머니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통신병 최철민의 아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배가, 아기가, 출혈이 더 심해졌습니다.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7m, 10m, 배가 거의 뒤집힐 듯 했습니다. 함장님, 침수입니다. 포수 강일성이 소리쳤습니다. 선실 아래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관장과 포수가 뛰어내려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관실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기관장이 창백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함장님, 엔진이, 과부하로, 엔진 일부가 고장났습니다. 수리할 수 있나? 시간이 최소 30분은 걸립니다. 30분, 그리고 엔진이 멈췄습니다. 배가 파도에 떠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상실, NLL까지 10헬이 남았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나침반을 꺼내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까? 파도가 계속 배를 때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자들의 기도 소리,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기관장이 필사적으로 엔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 부함장이 소리쳤습니다. 함장님, 레이더의 붉은 점이, 추격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거리 여러 킬로미터. 안 돼. 이러면 안 돼. 파도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우리 배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추격선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킬로미터, 13킬로미터, 10킬로미터. 성호, 엔진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오전 11시 50분. 기적처럼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기관장이 환호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선과의 거리는 이미 7킬로미터로 좁혀진 상태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강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마지막이다. 그만 포기해. 너희 엔진 고장 난 거 다 봤어. 연료도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철수야, 내 아내와 아이를 생각해. 저 어린 것들을 생각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추격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함포가 다시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안녕, 철호.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조타수, 최대 속력, NLL까지 직진. 예. 정오 12시 10분. NLL까지 5해리. 추격선과의 거리 5km. 그런데 갑자기 추격선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함장님, 저들이, 부함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함포 사격도 멈췄습니다. 추격선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5km 거리에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멈춘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추격선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북쪽으로 회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장님, 저들이 돌아갑니다. 뭐라고? 추격선이 정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쫓지 않고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중에 한국 정보기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북한 해군 사령부의 긴급 명령. 탈북선에 여성과 아동 다수 탑승 확인. 남측 해역 진입 직전 격침 시 국제적 파장 우려. 특히 아동 사상자 발생 시 김정일 동지 이미지 타격 및 국제사회 비난 예상. 추격 중지. 즉시 귀환하라. 그들은 우리를 보내준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정오 12시 25분. 우리는 NLL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배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울음. 살았어. 우리 살았어. 제 아내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철민아, 우리 살았어. 저는 나침반을 들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부함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함장님, 우리 정말 해냈습니다. 하지만 통신병 최철민의 아내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병원에, 빨리. 정오 12시 40분. 한국 해군 고속정 2척이 나타났습니다. 귀함은 대한민국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엔진을 정지하십시오. 18명정 우역 제외 모두 갑판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젊은 장교가 아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많이. 저는 한국 장교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임신부가 있습니다. 병원에. 알겠습니다.
즉시 후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18명이 정우역을 빼고 그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우리는 인천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에 예인되어 들어가는 우리 배. 부두에는 이미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임신부부터 빨리 통신병 최철민의 아내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최철민이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아기 괜찮을 거야. 아내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았어? 응, 살았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나머지 17명은 임시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공기, 깨끗한 복도, 형광등 불빛,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함장님, 이게 나만입니까? 부함장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것 같네. 저녁 6시, 우리는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하얀 쌀밥,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제 아들 철민이가 밥그릇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우리 거야? 응, 그런가 봐.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조타수 리명철의 4살 딸이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너무 맛있어. 기관장 박성호의 7살 조카 명철이가 불고기를 먹다가 삼촌을 올려다봤습니다. 삼촌, 이제 매일 이렇게 먹어? 박성호가 조카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매일 먹는다. 저도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은별아, 내가 먹고 싶어 하던 하얀 쌀밥이야. 식사 후 우리는 숙소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하얀 이불, 따뜻한 난방. 제 아내가 침대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았어요.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아니에요.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요. 5살 아들 철민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빠, 이 침대 너무 푹신해. 그리고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7월 22일, 통신병 최철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함장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말인가? 예,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습니다. 최철민의 딸, 탈북선 안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아기. 최철민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함장님, 이름을 자유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자유? 예, 최자유. 자유롭게 태어난 아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8월 중순, 한국 정보기관을 통해 정우역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정우역을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탈북 음모를 분쇄하고 조국으로 돌아온 충성스러운 전사. 하지만 실제로는 감옥에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다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혁아,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부함장 김영철도 기관장 박성호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우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그 친구도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10월, 우리 18명은 모두 하나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모든 게 낯설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수료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가 대표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한 친구의 희생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소중히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18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6년이라는 세월이 2023년 지금 저 리철수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해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이름은 청년호. 그날의 배 이름입니다. 식당 벽에는 낡은 나침반이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나침반. 그리고 그 옆에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97년 7월 15일 인천 해군기지에서 찍은 사진. 18명이 모두 함께 찍은 사진. 지금도 매년 7월 15일이면 우리는 모입니다. 부함장 김영철 58세은 서울에서 택시를 운영합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평화롭게. 여동생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기관장 박성호 55세는 부산에서 기계 공장을 운영합니다. 조카 명철이 33세는 대기업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통신병 최철민 51세은 경기도에서 통신장비회사를 운영합니다. 뱃속의 아기였던 딸 자유 26세는 지금 간호사입니다. 조타수 리명철 53세은 인천 항만에서 일합니다. 4살, 2살이었던 딸들 30세, 28세은 모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포수 강일성 52세은 건설회사를 운영합니다. 약혼녀와 결혼해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제 아들 철민이 31세.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상선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항해사 자격증을 받던 날 저는 아들에게 나침반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건 할아버지께서 아빠에게 아빠가 너에게 물려주는 거다. 아들이 나침반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빠, 그날 얘기해줘요. 제가 5살 때 저는 아들을 데리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7년 7월 15일의 이야기를. 오늘도 저는 식당 벽에 걸린 사진을 봅니다. 18명의 얼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있던 그 사진. 그리고 그 사진에 없는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정우혁. 23세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 친구. 2010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우혁은 2005년에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혁아,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배고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자유를 꿈꾸며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18명이. 그리고 우리는 증언합니다. 북한의 현실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북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놀라운 탈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